지난 10월 16일 중국 남경시 율수연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먼 옛날 이곳 율수에서 벼슬을 지낸 한 외국인의 동상 제막식이었다. 동상의 주인공은 신라인 최치원. 1100년이 지난 오늘, 중국은 왜 최치원을 기억하는가? 자, 지금 여기에는 전국 각지의 사당에서 모은 수십여 종의 영정이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모두 다른 인물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영정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의 신라인 최치원입니다. 자, 이 영정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정은 최치원을 유학자의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무척 엄격한 관리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영정은 구름 낀 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마치 신선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 인물 중에 이 영정이 가장 많은 이가 바로 최치원입니다. 이 후대인들은 이렇게 최치원을 유학자나 관리, 또 심지어 도를 통한 신선으로까지 생각하며 그를 추앙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고려시대 문장가 이규보는 우리나라 학자들은 모두 최치원을 조종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유학자들은 최치원을 유학의 시조로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최치원은 그야말로 대단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최치원이 우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유학생으로 손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치원은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간 조기 유학생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의 유학 생활은 어땠을까요? 또 유학생 최치원은 중국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을까요?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전설 속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남경시 율수현. 인구 40만의 작은 도시지만 오랜 역사를 간직한 유서 깊은 곳이다. 율수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영수탑. 당나라 시대 원형을 복원한 거대한 7층 탑이다. 탑 내부는 일반인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돼 있는데 흥미롭게도 탑의 2층에서 낯익은 초상화를 만날 수 있었다. 최치원이었다. 초상화와 함께 최치원의 시가 전시돼 있는 이곳은 일명 최치원실이라고 불리고 있다. 현재 영수탑 주변엔 박물관 건설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율수현은 이 박물관에 소중한 역사 유물과 몇몇 인물에 관련된 유물을 전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就这个博物馆呢，这个建筑面积是200多平方米，200多平方米，这是博物馆。哎，这个背廊呢，这个总长度我说不出来，就是大概可以容纳150块背，这么个样子。那我们当时不是说的吗？至少可以拿出50块以上，来搞崔致远作品的这个石碑。 율수현의 한 기념품 가게에서도 최치원을 만날 수 있었다. 점원이 율수현의 기념품으로 내놓은 것은 최치원의 저서 개원필경이었다. 최치원과 관련된 기념품은 책과 동상 등을 포함해
대여섯 가지가 넘는다. 因为崔志远在明朝时候啊，在我们这里当那个县尉嘛，啊，那他，所以我们丽水也算是纪念他。 최근 통제가 거리에 세워진 최치원의 동상은 그가 신라인으로서 율수 현위를 지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因为我们这一代经过考证啊，就是县衙就此。 이것이 바로 율수 현위는 종구품에 해당하는 관직으로 주로 이 지역의 치안을 담당했다고 한다. 최치원이 율수 현위가 된 것은 20살. 약관의 신라 젊은이가 중국의 관리가 된 것이다. 율수 현위 시절 최치원의 행적을 찾아보기로 했다. 인근에 있는 고순현 이가촌 마을. 이시 집성촌인 이 마을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토박이들이다. 취재팀은 마을 노인들을 만나보았다. 名字嘛都叫公公叫崔志远，但是水位，丽水卫中国学人到中国来学习。双娘那是考了情况，是他那个姓到。 마을 노인들은 취재팀에게 최치원과 관련된 아주 오랜 전설을 들려줬다. 마을에서 20여 분 떨어진 곳에 그 전설의 현장이 있다고 한다. 쌍여분. 두 여인의 무덤임을 말해주는 비석 뒤로 잡초 우거진 두 개의 무덤이 나란히 서 있었다. 최치원의 전설이 내려오는 이 쌍여분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겐 신령스러운 곳으로 알려져 왔다. 现在这个历史上多少年下来呢？说这个两个女的呢，这个她们很灵啊，就是人家有什么病，在家里面求一下呢，就是说这个病好了呢，那么好了以后，他就用红布和绿布，那么就到门上来挂红挂绿，就这么简单。那么这都是好了的人家呢，挂一块挂一块，这个下面还堆了不少，下面还堆了不少红布。 盐商小树，父母将他们许给盐商的年轻小仆人。这一片，这是我们最 고순현 문화재관리소장인 복양 강경씨. 쌍여분에 관련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그는 중국의 여러 역사 기록에 쌍여분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다. 송나라 역사서인 육조 사적 편류도 그 중에 하나. 쌍여분 전설은 그렇듯 1100년 동안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이다. 有支陵人，也就是现在的韩国，有这么一位学者崔知远，他在唐朝乾伏年间呢，就是到丽水来任县尉。那么他有一天办公，就做了这个驿馆招行驿，看到这个驿馆前面呢有一种很大的墓葬，那么他好奇心呢就到那儿去问，结果人家说不知道是谁，只知道葬的是两个少女。这样呢，他就自己因为很年轻啊，他就跑到墓地去看，在墓上呢就起了一首诗。这首诗呢，也就是说的“谁家二女吃一份，什么节节清君几月”。 쌍여분의 주인공은 강제 결혼을 피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씨 자매. 두 자매의 운명을 슬퍼하며 최치원은 위로의 시를 바친다. 이 시를 보고 감동한 두 소녀가 그날 밤 최치원을 찾아와 즐거운 하룻밤을 보낸다. 새벽이 되자 두 소녀는 최치원과의 작별을 아쉬워하며 무덤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중국인들에게 대대로 전해져 오는 쌍여분과 최치원의 전설이다. 1100년 전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 사랑의 전설인 것이다. 중국의 전설 쌍여분기의 주인공은 바로 최치원입니다. 이 쌍여분기는 당나라 시대 이후 송나라, 원나라, 청나라 등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전설인데, 이 쌍여분 이야기는 우리나라의 여러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측을 낳기도 합니다. 최치원이 중국에 있을 때 실제로 있었던 그 러브 스토리를 시로 썼는데, 그 시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중국의 전설로 내려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이 쌍여분기에 의하면은 당시 최치원은 20대 초반의 젊은이로서 중국 율수연의 관리였습니다. 신라 사람이, 그것도 아주 젊은 나이에 중국의 관리가 됐다는 것은 무척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에 건너간 신라의 유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평범한 유학생이 아니었습니다. 12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난,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조기 유학생이었던 것입니다. 최치원은 왜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났던 걸까요? 최치원이 유학을 떠난 배경을 알아보기로 했다. 경주 서학서원. 이곳은 최치원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이다. 현재까지 최치원의 가정 환경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경주 최씨 대동보에도 최치원은 24세 손으로 관직명만 기록돼 있을 뿐이다. 최치원 선생의 집안을 살펴보면 육두품이라는 것을 우선 들 수가 있습니다. 최치원 선생의 아버님은 견일이라고 해서 숭복사 비문을 보면은 숭복사 비를 세울 때 관여했다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말단 관리를 역임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복형으로서 현준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 현준은 해인사에 계시면서 당시 화엄 고성으로 대단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한 집안에서 유학자와 고승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육두품 집안의 하나의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두품과 유학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충남 보령시 성주사지. 한때 이곳은 승려가 3천여 명에 이를 정도로 큰 절이었다고 한다. 이곳에 최치원이 직접 지은 비문이 있다. 대낭의 화상 무염국사 비. 높이 4.5m의 신라 최대 비석이다. 최치원이 지은 5천여자의 비문 속에 신분에 관한 주목할 만한 글귀가 있다. 등난. 얻기 어려운 지위를 뜻하는 이것은 육두품을 가리킨다. 골품제 사회인 신라에서 육두품은 신분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아무리 그 능력이 뛰어나도 아찬 이상의 벼슬엔 오를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육두품은 비록 성골과 진골 다음과는 계급이었지만 신라의 학문과 사상면에서 아주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던 그런 계급이었죠. 그런데 사실 그 육두품 계급은 그 계급의 한계성 때문에 사실 경륜을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그 포부를 펴기 위해서 당나라의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됐죠. 당나라에서 과거에 빈곤과에 급제했다고 하는 그런 권위로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자신들의 경륜을 펴려고 했던 거죠. 837년 한 해 동안 당나라에 건너간 신라 유학생이 216명에 이를 정도로 당시 신라에선 유학 열풍이 불고 있었다. 최치원이 유학을 떠난 나이는 12살. 이른바 조기 유학인 셈이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유학을 떠난 데는 육두품의 신분 한계를 극복하려는 아버지의 절실한 바람이 있었다. 최치원이 유학한 나이가 12살인데요. 지금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전화도 되고 온라인도 되기 때문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돈을 보낼 수 있지만은 당시로서는 한 번 유학을 가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로 연락이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12살짜리 아들을 단독으로 유학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최치원 능력에 대한 아마 확신이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둘째는 그 아버지가 자식이 출세하길 바라는 그런 원망도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탱리제에 의하면 최치원은 전남 영암에서 김각이, 최승우와 함께 상선을 탔다고 한다. 12살의 어린 나이에 머나먼 중국 땅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다. 보통 이 신라의 유학생들이 당나라로 건너갔던 시기는 이 북서풍이 부는 10월부터 2월까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맘때 이 신라의 학생들이 한참 유학길에 오르고 있었을 텐데요. 신라에서 당나라까지는 배로 1500리, 다시 장안까지 걸어서 3000리, 무려 3개월이나 걸리는 먼 길입니다. 더구나 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라도 만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12살밖에 안 된 어린 최치원은 혼자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12살은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한참 이 부모 품에서 보호를 받고 자랄 나이입니다. 이 어린 아들을 먼 이국 땅으로 보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유학을 떠나는 최치원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0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라고 하지 말라. 가서 공부에 온 힘을 다하라. 10년 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부자의 연을 끊겠다. 참 그야말로 맹렬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치원은 어떤 심정으로 유학을 떠났을까요? 본인이 훗날 쓴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백기천, 남이 백을 하는 동안 나는 천의 노력을 했다. 오늘날에 비추어도 참 의미심장한 대목인데요. 최치원은 이렇게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12살의 어린아이가 낯선 나라에 가서 어디서 공부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당나라로 건너간 최치원의 유학 생활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신라 유학생은 현재의 서안, 즉 당시 수도인 장안으로 향했다. 장안은 당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자 외국 사절과 유학생이 몰려든 국제도시였다. 당나라 시대의 장안엔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 있었다. 현재 그 터가 남아있는데 당시 국자감의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国子监的规模在唐代一般保持1000多人，但最多的时候在唐太宗贞观5年盖了1200区房，在这个位置，最多的时候学生扩大到8000人。原来讲的中国的学生是3000多，后来加了高丽、新罗、百济、吐谷浑和这个吐蕃以后人达到了8000，所以当时国外留学生非常多。 외국에서 온 유학생은 국자감에서 수학했는데 신당서에 의하면 한때 그 숫자가 8,000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当时我们规定是14岁到19岁入学，当然有些学科在地方上推荐上了呢，可以岁数延长到21岁到25岁。那么崔之也是12岁就来了。 那么那2年，他做什么呢？也可能在小学读的预科，也可能作为少年班就直接进来读了。但他读得很好，18岁就毕业了，而且考中进士。 국자감에서 공부하는 동안
신라의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최치원이 신라에 돌아온 후 신라 유학생에 관해 중국 정부에 보낸 글이다. 최치원은 당시 국자감에 신라의 유학생들이 무척 많을 뿐 아니라 그 향학열도 높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오랜 유학 기간 동안 유학생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생활비 조달이므로 이를 지원해 줄 것을 중국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 那么国家提供的是宿舍，也提供伙食啊，这个我们在这个资料上可以查到啊，这个《唐会要》里讲到，这个唐宗宗的时候有一个敕令啊，是度支给储米，就是由国家的财政部门提供学生伙食啊，这个是讲的非常具体的。当然，学生呢也不交学费，但是按中国的传统的礼仪，要给老师送素修啊，送一点礼品。这个礼品的规定呢，就是最高的国子和太学呢，要送3匹绢，啊，那么4门学呢送2匹，其他的律学、算学呢送1匹绢。 장안의 남쪽을 병풍처럼 둘러선 종남산은 일찍이 불교와 도교의 성지로 알려진 곳이다. 특히 종남산 지상산은 신라 고승들의 자취가 남아있어 신라 유학생들이 반드시 한 번쯤 들르는 필수 코스였다고 한다. 이거는 한국적인 말이죠. 이절에 제일 먼저 왔던 우리나라 스님은 의상 스님이 있습니다. 의상 스님이 8년간 여기서 화엄을 배웠던 장소이고 그 이후 승장이라든지 또 진감 또 해낭 스님이 와서 공부를 했던 곳입니다. 최치원이 그 법장 전기를 썼던 그 법장 현수 법장 스님이 바로 이절에 주지로 있었던 절입니다. 훗날 최치원이 법장 스님을 비롯 지상사 스님들에 대한 글을 쓴 것으로 보아 지상사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종남산엔 유학 생활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유적이 있다. 종남산 좌우곡에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이 거대한 바위가 그것이다. 바위엔 중국에서 신선으로 추앙받고 있는 김가기 전기가 새겨져 있다. 김가기. 그는 최치원과 함께 당나라에 온 유학생으로 그의 전기엔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김가기가 신선이 되기 전 과거에 급제했다는 사실이었다. 김가기는 본래 신라에서 태어나서 당나라에 일찍이 유학 와서 빈공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빈공과에 합격했지만은 원체 그 도교를 즐겼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수행을 깊게 하고 나중에 승천을 했습니다. 외국 사람으로서 승천한 사람은 김가기 한 사람뿐입니다. 당시 유학생들의 목표는 과거에 급제하는 일이었다.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었던 고달픈 심정을 당시 한 유학생은 이렇게 표현했다.考生要经常是几百个人，经常是有几百个人参加考试，所以是很难的，有的一辈子考不上，3年考1次，要考10次、20次考不上的也有。 송나라 시대 기록인 등과고기는 역대 과거 급제자들의 명단을 모아놓은 책이다. 이 명단에 최치원의 이름이 있었다.
최치원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고 있다. 전해에 신라가 발해인에게 장원급제를 뺏긴 수치를 씻었다. 이는 최치원이 장원급제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중국 서안의 상징인 대안탑. (7세기) 중엽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이 탑엔 1335건의 불경이 저장돼 있다. 그런데 이 대안탑은 과거 급제자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다. 곡강유음이란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 대안탑 남쪽에 한 5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큰 그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곡강이라 그러는데요. 그 당시 과거 합격자들이 모여서 강계로 나가는 동기생들을 축하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술도 마시고 즐겁게 배도 타고 또 시를 지어서 서로 나누고 그러한 여흥이 남아서 시내로 들어와서 이 대안탑에 다시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시를 써서 양사방에 뺑 돌아가면서 이 시를 붙였다는 곳이 바로 이 대안탑입니다. 과거 급제 후 율수 현유의 벼슬을 받은 최치원. 그도 이 대안탑에 와서 축하 행사를 즐겼을 것이다. 당시 유학생들의 목표는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과거에 급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국자감의 수학 기간이 9년이나 된다는 점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치원은 중국에 건너간 지 단 6년 만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인백기천으로 노력한 결과 이렇게 빨리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 과거에 급제한다고 해서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장원급제 후에 그가 관리로 등용된 것은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명한 그 중국의 시인이자 과거 급제의 동기였던 고운이라는 사람이 최치원에게 준 시입니다. 12세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와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네. 18배 문단을 휩쓸어 단 한 번에 장원급제했네. 문장감동 중화국이라. 최치원의 문장이 중국을 감동시켰다는 아주 대단한 찬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인도 아니고 이 외국인이 문장으로 중국을 감동시켰다면 그의 어학 실력이나 문장 실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최치원은 중국 유학 시절 중국 각지를 여행 다니면서 많은 시를 남겼는데 그의 시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이나 일본의 시집에 오를 정도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자, 중국 유학 시절 이 국제적으로 시인으로 이름을 떨쳤던 그 최치원의 흔적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팀은 중국 율수현에 살고 있는 왕금옥 충리 부부를 만났다. 그들은 최치원만을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왕금옥 부부는 최치원이 유학원 시절부터 귀국하기까지의 생애를 화폭에 담고 있다. 이 그림은 최치원이 유학을 떠날 때 아버지가 배웅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왕금옥 부부는 쌍여분 전설도 화폭에 담았다. 두 소녀가 최치원을 찾아온 장면이다. 이것은 귀국하는 최치원의 모습이다. 중국 회화에서 구름은 무사 귀환을 의미한다고 한다. 왕금옥 부부의 붓끝에서 살아나는 최치원은 용모가 준수한 청년으로 최치원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就是呢，就过去呢，就是我们开过一些资料，就是崔致远在那些唐代的资料的话，我们珍惜开会，学到这个我非常感兴趣。就包括就是像这个故事，我看到非常崇拜的，要这个就是10-20岁的孩子，就是现在市场上不可能的，现在这个小白的话，所以呢，我后来我和爱人商量，就是讲，我想我们发现我们讲一个是两国之间友谊了，另外这个本身这个故事啊很感人。 그런데 왕금옥 부부의 그림 중에서 최치원의 교우 관계를 알 수 있는 그림이 있다. 율수 현위 시절 최치원과 자주 어울린 이 사람은 두순학이다. 당대 유명한 시인 중 한 사람인 그는 율수 최소부에게 바치는 시를 쓰는데 율수 최소부는 최치원을 가리킨다. 이 두순학은 두순학체라고 하는 새로운 문체를 형성할 만큼 인정을 받는 시인이거든요. 두순학만의 독특한 시체가 있어요. 그래서 두순학체라고 하는 한 시체를 형성할 만한 시인인데 이런 이들이 벼슬 높낮이 따지지 않고 뭐 친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참 대단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율수 현위 시절 최치원이 자주 들른 곳이 있다. 강수성 우이현 회산. 경치가 뛰어나 중국인들은 이곳을 강남 제1산으로 부른다. 당나라 시대 수많은 문장가들이 이곳에 들러 회산을 노래했는데 당시 시인들이 쓴 석비가 지금도 남아있다. 그 회산은 주로 경치가 좋다고. 경치가 좋은 것이 풍수가 좋아 보잖아요. 그래서 태사이가 임금이 앉은 의자처럼 쭉 이게 한바 동그랗게 반원형으로 되었다 그러게. 딱 그 정중심에 광장이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서 남쪽을 보면은 저게 큰 유명한 회화가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산 남해 이런 중국 철학에도 많은 이런 풍수기 때문에 모든 시인들과 문인과 말하자면 이제 필객들이 와가지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심지어 서예가들은 와가지고서 이제 마의 석각을 남기고 그걸 유명하다고. 최치원은 자기가 율수 현위에 있을 때 유명한 당나라 시인들이 회산에 글이 많이 나오니까 자기도 왔고 두 번째는 자기 친구 이전이 여기서 현위에 있었기 때문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자주 오고 이런 경우였습니다. 회산 입구에 세워진 현판 글귀에서 최치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회산 승경은 최치원의 시에서 따온 말이다. 최치원이 우이현을 둘러보며 지은 시는 20여 편. 당은평 교수는 그 중에서도 최치원이 이곳 현위이자 친구인 이전 장관에게 보낸 시를 즐겨 암송한다고 했다. 旅人犹着去年衣，鹿迷萧汉愁终老。家阁烟波梦里归，自笑声如春社宴。画梁深处又来飞。 최치원의 발자취를 따라 강소성 회안시로 향했다. 지금으로부터 1100년 전 당나라 시대에 이곳엔 당한국성, 즉 신라방이 있었다고 한다.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지만 당시 이곳엔 약 1000여 세대의 신라인들이 모여 살았던 당나라 최대 규모의 신라방이었다. 특히 신라를 오가는 뱃길과 운하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유학생들의 발길도 끊이지 않았을 것이다. 옛날에 이것을 갖다가 초조라고 그러기도 하고 산양이라고도 그랬는데 신라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서 여기 항해 활동할 것이고 선박제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약 1000세대가 와 있었는데 여기가 고회화와 고운하가 교차되는 곳이기 때문에 선박제조하기 아주 편리했고 신라로 가는 길이 시작도 여기서 했고 신라서 오는 길도 여기서 시작했는데 최치원이가 이제 유수 현이에 있으면서 이쪽에 와서 이제 신라 사람을 한번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술을 마시면서 고향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시가 여기 이제 깃들어 있습니다. 네. 이거, 양거, 쌍거, 쓰거. 고국을 떠나온 지 어느덧 7년. 마음대로 오갈 수 없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최치원은 이곳에서 달랬을 것이다. 동방의 베니스라 불리는 중국의 소주에서도 최치원이 지나간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최치원은 소주의 아름다운 풍경은 물론 이곳의 독특한 문화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는데 특히 이곳 소주에서 최치원이 주목한 것은 바로 여인들이었다. 개방적이고 화려한 강남의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한편으론 하루 종일 배를 짜며 어렵게 생활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시인의 예리한 눈으로 짚어내고 있다. 那个时候主要是闲居，还没有当官，就有时间去漫游，这是也是符合我们中国文人的这个唐朝的这个及第以后的进士的习惯，要漫游，要写诗。 한시는 뜻만 가지고 두는 게 아니고 운이라든지 이 평칙이라든지 다 맞아야 되는데 이 최치원은 어려서 중국에 가서 중국어에 능통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시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그 많은 공부를 해서 실력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인용하는 고사라든지 하는 게 전혀 틀림이 없고 시제가 뛰어나고 그래서 당나라 그 유명한 시인들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전혀 외국 사람이라고는 어색한 걸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최치원을 너는 문장을 가지고 당나라에 와서 당나라 천지를 감동시켰다라고 감동할 만큼 특출났다고 봐야 됩니다. 이렇듯 신라에서 온 유학생 최치원은 천재적인 시인으로 인정받고 있었다. 이 그림은 중국 화가가 그린 최치원의 모습들입니다. 쌍여분의 이야기는 물론이고 공부하고 있는 모습, 또 이 당나라의 시인들과 교류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아주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최치원이 이름을 떨친 것은 아주 20대의 젊은 시절입니다. 이 천재적인 신라 유학생에 대해서 당시 당나라에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는데요. 이 중국의 역사서인 신당서에 이 최치원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최치원은 고려인으로 빈공과에 급제하여 사륙집과 계원필경집이 있다. 이 신당서는 우리나라의 삼국사기나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정사입니다. 이 중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가치가 있는 그런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정사에 외국인의 작품이 실린 것은 최치원이 아주 유일한 경우라고 합니다. 자, 계원필경집.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책이기에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걸까요?
중국 양주대에서 계원필경을 찾아봤다. 계원필경은 최치원이 율수 현유 시절 이후에 지은 글 중 그 정수만을 모은 문집이다. 这是某情况是哪个年代的？这是道光的，道光丁未篆刻的。 계원필경에 수록된 글은 시 60편과 문장 310편. 우리나라에서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最重要的就是它的文献价值，因为它是当时的人写的当时的历史。第一点，他写了我们好多中国正史里面，像新旧唐书，还有《资治通鉴》没有写到的东西，没有写掉漏掉的东西。那最重要的是，像这前的3种正史里面记载有错误，而我们历史学家忽视了。我们现在可以根据他的文集，把它纠正过来，得出一个正确的一个历史，恢复历史的原貌，这是很重要的。 최치원이 계원필경의 글들을 쓴 곳은 어디일까? 중국 양주. 양주는 중국 최대의 상업도시로 유명하다. 또한 양주는 수양제가 200만을 동원해 이룩한 대운하가 지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다. 최치원은 율수 현위를 그만두고 양주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최치원의 두 번째 직장이 바로 이 양주의 당성이다. 수양제의 궁성이기도 한 이 당성은 중국에서 가장 완전하게 보존된 고대 성 중의 하나라고 한다. 当时崔致远就在这个城里工作。这个城呢，隋代的时候是隋炀帝筑的拱城，到了唐代以后呢，就改成扬州大都督府所在。后来西至这个淮南节度使呢，节度使衙门也在这里。而且在他这个《归园笔根鉴》里面，的文章基本上都是在这个地方写的。 최치원이 머물고 있던 당성은 회남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절도사 고병의 주둔지였다. 즉, 최치원은 고병의 휘하에 들어간 것이다. 양주의 병권과 경제권을 쥐고 있는 고병은 신당서에 열전이 기록될 만큼 중국 역사상 중요한 인물이다. 这个时候，中国是方正做大了。 然后东南在扬州淮南节度使和朱道盐这个兵马都统高遍，然后正在这势力非常庞大，到处招纳文士，这小文士都在他的麾下给他服务。这时候呢，崔致远有一个朋友，最亲密的朋友叫顾云，他们在长安一块参加过科举考试。然后呢，还有一个叫袁郎中，这个人你们韩国人没有注意到，我已经写进论文里面去了。袁郎中 和顾云向高片推荐了崔致远，崔致远也向高片写了很多的文章、四六和诗歌，100篇诗歌，还有出头县太尉旗、再县旗，希望能够获得高片的赏识。高片对他的这个文才诗章啊比较赏识。 당시 당나라는 정치 혼란과 계속되는 흉년 속에 최대의 혼란기를 맞고 있었다. (875년) 산동 지역에서 시작된 황소의 난은 당나라 전역을 휩쓸고 급기야 수도 장안을 점령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그때 세상에 나온 것이 격 황소서. 황소토벌 총사령관인 고병을 대신하여 최치원이 쓴 경문이다.
천하의 사람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 아니라 아마 땅속의 귀신까지도 너를 죽이려고 은밀히 의논했을 것이니 네가 비록 숨은 붙어있다곤 하지만 넋은 이미 빠졌을 것이다. 이 당나라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일어난 심정도 이해는 한다. 이렇게 올려쳤다. 올려줬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명들을 저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하는 이 죄는 귀신도 용납하지 않을 거다 라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이 병려문이라는 글이 원래가 여러 문장 수식을 잘 해가면서 멋지게 과장법을 써가면서 이제 운을 맞춰가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큰 강물이 흘러가듯이 올려줬다가 내려쳤다가 이어지면서 끄트머리 가서는 결론은 너는 틀림없이 이제 망하고 말 거다 라고 해서 황소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글법을 썼습니다. 황소의 난이 진압된 후 최치원은 중국 황제로부터 자금 어대를 하사받는다. 그의 능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신라에서 온 유학생 최치원은 불과 25세의 나이에 중국에서 큰 명성을 얻은 것이다. 고려시대 명문장가 이규보는 토황소 경문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황소가 이 경문을 읽다가 책상에 나뒹굴어졌다. 귀신을 울리고 바람을 놀라게 하는 솜씨가 아니라면 어찌 이 정도에 이룰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이 사람의 솜씨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문장력이라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최치원이 토황소 경문을 쓴 것은 25세. 그렇게 젊은 나이에 자금 어대를 받을 정도로 중국에서 성공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본인만 원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중국 땅에서 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치원은 중국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길에 오릅니다. 그는 왜 귀국을 택했을까요? 자, 이것은 최치원이 이 불교 고승들의 생애에 대해서 쓴 그런 비문입니다. 자, 이 비문에는 그가 조국 신라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신라를 군자국, 인역, 태평승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글자 그대로 신라가 살기 좋은 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신라를 높여서 부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치원이 비록 중국에 유학 가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결코 신라인이라는 그 뿌리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국한 후에 최치원은 과연 신라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요? 경남 함양. 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꼽히고 있는 아름드리 숲 상림에서 최치원의 흔적을 만났다. 최치원 선생님이 이 고장 그 태수로 와가지고 보니까 냇물이 들 가운데로 흘러가고 매년 수해가 나가지고 그 전답이 다 떠내려가고 고충을 지방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숲을 이 강을 서남 쪽으로 돌리고 둑을 싸가지고 거기에다 숲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귀국 후 함양 태수로 부임한 최치원은 민생 안정을 위해 이 숲을 조성했던 것이다. 최치원이 이곳에서 태수를 지낸 흔적은 마을 주민들이 세운 정자와 공덕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유학에서 성공하고 돌아온 최치원이 왜 지방 태수라는 미관 말직에 머물렀을까? 처음에 돌아오자마자 한림학사라고 하는 벼슬이 주어지죠. 한림학사는 문자 그대로 그 문안을 담당하는 외국에 대한 외교문서라든지 이런 걸 담당하는 그런 직책이었죠. 그래서 자신의 경륜과 포부를 펴볼 만한 그런 적합한 직책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거기다가 당나라 유학파와 국내 그 국학 출신과의 그 갈등이 대단히 심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시기와 질투가 뒤따르니까 최고원 선생으로서는 아마 감당을 하기가 어렵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외직을 자청해서 천령군 태수라든지 부성군 태수로 나가서 이렇게 외직으로서 백성들을 가까이 하면서 민생고를 직접 목도하면서 이렇게 정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주 인왕동 상서장. 함양태수 시절인 892년 최치원은 이곳에서 진성여왕에게 시무 10여조를 바친다. 시무 10여조. 그것은 최치원의 사회 개혁안이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진성여왕 때는 신라가 하대로 내려가면서 가장 혼란했던 시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신라 멸망의 이제 그 기초가 진성여왕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최치원 선생은 지방의 태수로 있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지방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현실과 관련해서 유학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서는 신라가 안 되겠다. 신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현실 개혁이 필요하겠다. 해서 나름대로의 마지막 자기 충정을 담아서 올린 글이 바로 시무 10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무 10여조의 내용은 전해지지 않지만 최치원의 기록을 통해 그의 개혁 사상을 엿볼 수 있다. 능관인, 인재를 잘 선발해야 한다는 이 대목엔 골품제의 개혁과 과거제의 실시가 담겨 있다. 이것은 효공왕이 즉위할 때 쓴 최치원의 글이다. 불은 나무에서 났지만 불이 맹렬하면 나무를 태우고, 배는 물에 뜨지만 물이 날뛰면 배가 엎어진다. 군주가 실정을 하면 백성이 군주를 바꿀 수 있다는 덕치주의와 민본주의가 담겨 있다. 신라의 개혁을 꿈꿨던 최치원. 그러나 그는 시무 10여조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해인사에 은둔한다. 홍유동 석벽에 쓴 최치원의 시는 은둔을 택한 당시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물은 미친 듯이 바위를 치고 산을 울리어 지척에 사는 말도 분간하기 어렵네. 항상 시비 소리 귀에 들릴까 두려워 짐짓 흐르는 물로 산을 다 감싸네. 시무 10여조를 바친 때 나이가 38입니다. 우리 나이로 38이면은 왕성하게 일을 할 때죠. 혈기왕성할 때죠. 그리고 최치원이 시무 10여조를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현실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성여왕도 그 근의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서 아찬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육두품으로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벼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죠. 그의 개혁안은 실행이 되질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최치원은 크게 절망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인사로 은거를 하게 되는데, 은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에서 민간인이 됐다는 것이지 세상과 담을 쌓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해인사에 은둔한 후 최치원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정적으로 저술 활동에 몰두했다고 한다. 의상 스님의 전기를 비롯해 이 시기의 저서들은 귀중한 사료로 평가받고 있다. 최치원의 마지막 저술인 신라 수창군 등루기에도 현실 참여의식이 담겨 있다. 불교를 통해 신라의 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최치원. 그는 결코 은둔자가 아니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현실 개혁의 의지를 놓지 않았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유학 가서 성공하기란 쉬운 일이 아닌 듯합니다. 12살에 중국 유학을 가서 성공한 최치원의 경우도 물론 그가 대단한 천재이기도 했지만 인백기천, 남이 백을 할 때 나는 천을 하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성공을 거둔 만큼 그는 중국에 남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조국 신라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신라는 최치원의 경륜과 학문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기울어진 나라였습니다. 신라 말 혼란기에 오히려 최치원을 비롯한 많은 지식인들은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쓰러져가는 조국 신라에 끝까지 충성을 다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일어서는 궁예 견원 왕건에 의탁해서 일신을 도모할 것인가. 그러나 최치원의 선택은 끝까지 조국 신라였습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개혁안 시무 10조입니다. 비록 당대에는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최치원이 꿈꾼 세상은 새로운 고려 왕조에서 실현이 됩니다. 이 고려 왕조는 최치원을 문창으로 추대하고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문묘에 봉사하게 하는데, 이것은 고려 왕조가 새로운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 최치원의 사상을 기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재적인 시인이자 유학자인 최치원, 그는 비록 시대를 잘못 만난 불운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암울한 현실을 회피했던 소극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했던 행동하는 지식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1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